결혼 3년,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내 이름은 김서아. 커리어를 포기하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시는데 전념하는 전업주부다. 시어머니의 환갑날, 온 가족이 거실에 황제처럼 앉아 임신 8개월 차인 내가 차려낼 10수인분의 생신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박지훈이 말했다. 서아야, 고생이 많네. 엄마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셨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난 3년간 나의 전쟁터였던 주방으로 들어갔다. 30분 후 나는 요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쟁반 위에 놓인 것이 미역국과 잡채가 아니라 남편과 다른 여자의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얼굴의 웃음은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 이 산의 진미는 내가 꼬박 석 달을 준비한 것이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잿빛이 되었을까? 아마도 내가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내 이름은 김서아, 32살 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이전에 나는 서울 광화문이 한 로펌에서 제법 이름난 법무팀 직원이었다. 나는 기억력이 좋고 논리가 분명해서 내 손을 거친 계약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동료들은 몇 년만 더 지나면 내가 독립적인 법무 전문가가 될 거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열정적이고 잘생겼으며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반짝였다. 그는 창업을 할 거라고 했다.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아야, 나랑 결혼해줘. 회사가 안정되면 당신 더는 이렇게 고생 안 시킬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 모든 적금과 부모님이 주신 혼수를 보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마련했다. 나는 전업주부 김서아가 되었다. 창업 초기란 늘 힘든 법이다. 박지훈의 회사는 작은 무역회사였고 계약서 조항을 소홀히 다뤄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고 나는 집에서 전화를 붙들고 한자 한자 법적인 허점을 분석해주고 상대와 협상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한 번은 거의 파토 나기 직전에 큰 계약건을 내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상대가 제공한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부가 조항 하나를 찾아내 기사회생시킨 적도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나를 끌어안고 흥분해서 말했다. 서아야, 당신은 정말 나의 행운의 여신이야.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지만 그 행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가 성사된 계약서를 들고 집에 와 시부모님께 자랑할 때면 그는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아들이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몇 마디로 그냥 제압해버렸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즉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장 큰 갈빗대 하나를 그의 밥그릇에 올려주고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선심 쓰듯 훈계했다.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죽어라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호강만 하니 잘 챙겨야지. 오늘 끓인 국은 또 짜네.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남편 내조를 하겠다는 거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퍼넣었다. 입안이 온통 썼다. 내 공과 노력은 마치 넓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작은 파문 하나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겸사겸사 계약서까지 검토해주는 무료 파출부일 뿐이었다. 그런 날들을 나는 3년이나 보냈다. 내가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나는 울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결실이자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의 구원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것은 더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다. 입덧은 유난히 혹독하게 찾아왔다. 나는 뭘 먹어도 토했고 위장에는 쓸개즙에 적신 썩은 손뭉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밥은커녕 기름 냄새만 맡아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토악질을 해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늘 거실에서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지 않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했다. 여자가 어디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내가 너희 아빠 가졌을 땐 밭일도 다 하고 연말엔 김장도 수백 포기씩 담갔어. 요즘 젊은 것들은 몸이 약해 빠져서 너무 누리려고만 해. 나는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창백한 얼굴로 나와 한마디 변명이라도 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서아야, 엄마도 다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야? 그냥 좀 참아. 엄마 걱정하시게 하지 말고 좀 참아. 또 그 말이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수많은 참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트집을 참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고 지워져 버린 내 공로들을 참았다. 이제는 몸의 고통까지 참아야 했다. 한 번은 추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을에 그래왔듯 차례 음식과 손님맞이 음식은 모두 집안의 며느리가 준비해야 했다. 나는 6개월 된 배를 안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온갖 나물을 준비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종아리는 퉁퉁 부어 번들거렸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부엌에 들어와 도와줄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과일을 먹으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지훈이 가끔 고개를 들이밀 때도 그저 재촉하기 위함이었다. 서아야, 도련님네 배고프대. 잡채는 아직 멀었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녹초가 되어 쓰러졌고 아랫배가 뭉치며 아파왔다. 나는 무서워서 지훈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나 배가 좀 이상해. 내일 병원 가보면 안 될까? 그는 휴대폰 게임을 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휴대폰의 차가운 불빛 아래 낯설게만 보이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를 더 절망시킨 것은 아이의 성별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이었다. 그녀는 용한 곳에 가서 사주를 보고 오더니 내가 딸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경고로 가득 찼다. 우리 박씨 집안은 3대 독자 집안이야. 그녀는 밥상에서 나를 향해 쏘아붙이듯 말하길 여러 번이었다. 지훈이는 장손이고 대를 이을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해. 이번에 딸 낳으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도움을 청하듯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어물쩍 넘겼다. 엄마, 요즘은 아들, 딸 똑같아요. 서아야,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가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자들 낳기라는 KPI를 달성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만약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낙인이 찍혀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될 터였다. 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 한 올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모든 지푸라기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올은 내가 임신 8개월 차에 나타났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지훈이 벗어놓은 외투를 세탁하고 있었다. 그것은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로 회사에서 중요한 복지로 받은 것이라며 그가 무척 아끼는 옷이었다. 나는 혹시나 중요한 물건이 세탁기에 망가질까 싶어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때 내 손끝에 매끄러운 종이 한 장이 닿았다. 꺼내보니 호텔 결제 영수증이었다. 서울 도심의 비싸고 은밀하기로 유명한 5성급 호텔. 결제일은 지난 주말. 결제 항목은 디럭스 스위트 1박, 그리고 2인용 샴페인과 디너.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난 주말 그는 회사에 긴급한 세종 프로젝트가 생겨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따라 입덧이 너무 심해 그가 곁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신호가 잘 안 터진다며 집에서 얌전히 있고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소리 없는 뺨이 되어 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출장.
5성급 호텔 디럭스 스위트에서 출장. 그것도 2인용 샴페인과 디너를 시켜놓고 차갑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직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얇은 종이를 든 채 손을 심하게 떨었다. 스스로에게 진정하라고, 오해일 거라고, 회사에서 고객을 접대한 것일 수도 있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숨 쉴 수 없이 아팠다. 그날 밤,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여보, 나왔어. 피곤해 죽겠다. 나는 그를 보며 묻고 싶었다.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가에 맴돌던 말은 결국 이렇게 나왔다. 고생했어요. 밥 차려놨어요. 나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3년간의 인내가 따져 물을 용기마저 앗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훈은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그의 달콤한 말들, 그의 굳건한 맹세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반복해서 베어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휴대폰이 침대 협탁 위에서 충전 중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이 솟구쳤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지문 인식을 요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든 그의 오른손을 들어 그의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갤러리를 열었다. 안에는 업무 파일, 풍경사진, 그리고 내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나는 아래로 스크롤하며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그리고 열지 마시오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것은 보통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숨김 앨범이었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1000분의 1초쯤 망설이다가 결연히 눌렀다. 앨범이 열렸다. 수십 장의 사진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순식간에 내 심장을 꿰뚫었다. 사진 속에서 박지훈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안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총애와 사랑이 담긴 미소였다. 그들의 배경은 바로 그 5성급 호텔의 방이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목욕 가운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친밀하게 키스하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여자를 나는 알았다. 그의 회사에 새로 온 인턴, 한나라였다. 지훈이 내 앞에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젊고 활기차고 백지 같다고.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몸속의 피가 모두 말라버리고 뼈를 애는 듯한 냉기만 남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메신저를 열어 한나라와의 대화방을 찾았다. 그 안의 내용은 사진보다 더 잔인했다. 자기야, 그 여자랑 이혼은 언제 할 거야? 한나라가 물었다. 고지야, 베이비. 서아가 임신하고 나서 점점 히스테릭해지고 의심만 많아져서 죽겠어. 걔 뱃속에 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지. 애 낳고 출생신고만 끝나면 적당한 핑계 대서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그럼 사랑은 해. 사랑. 말도 안 되지? 걔랑 사는 건 고인 무리랑 사는 것 같아. 역시 자기랑 있어야 활력이 넘친다니까.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하고 나면 회사 지분도 집도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쾅. 나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은 내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뒤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하고 있던 흡혈귀들이었다. 내 뱃속의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고 나의 마지막 가치까지 착취하기 위한 도구였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을 막았다.
옆에 잠든 이 악마를 깨울까 봐 두려웠다. 거대한 슬픔과 굴욕이 지나간 뒤 전례 없는 감정이 차가운 조수처럼 서서히 내 심장을 잠식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한 번 죽었다 깨어난 뒤에 찾아온 뼛속까지 시린 냉정함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내 휴대폰을 들어 그 사진들과 대화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찍어 내 개인 비밀 이메일로 전송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날이 밝았다. 박지훈, 그리고 이 집안, 너희들의 심판의 날도 머지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유순하고 순종적이던 김서아가 아니었다. 나는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복수의 화신이었다. 울고 따지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무기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와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말없이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옅은 화장을 하고 임신 전에 가장 좋아했던 원피스를 입었다. 배 때문에 옷이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지훈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미소로 그를 맞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여보,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잘 잤어요. 내 목소리는 물이 배어 나올 듯이 부드러웠다. 그는 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다. 괜찮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요.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적절한 연약함과 의존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산전 우울증인가 봐요. 자꾸 불안하고 당신이 옆에 없는 게 무서워요. 죄책감은 바람 피운 남자가 가장 쉽게 이용당하는 감정이다. 역시나 지훈의 눈빛에 찔리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가와 나를 안았다. 바보같이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해대나 여기 있잖아. 하지만 당신은 맨날 야근하고 출장 가잖아요. 나는 그의 품에 머리를 묻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여보, 혹시 당신 차 키 하나만 나한테 줄 수 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당신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없을 때 사진도 보고 차에도 가보고 그러면 당신이 곁에 있는 것 같을 테니까.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극히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억지에 가까운 요구였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임신한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남자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산전 우울증 증상이었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 해줄게. 당신만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아이만 잘 낳아주면 돼. 그는 몰랐다. 그가 내게 건네준 것이 안도감이 아니라 지옥으로 통하는 열쇠라는 것을. 차 키와 휴대폰의 완전한 사용권을 얻자 나의 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김산부는 산책을 많이 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일 오후 혼자 외출했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집 근처에 눈에 띄지 않는 열쇠 가게였다. 나는 5만 원을 주고 지훈의 차 키를 몰래 복제했다. 그리고 소리 없는 탐정 활동을 시작했다. 나는 지훈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와 한나라의 데이트 패턴을 쉽게 파악했다. 그들은 보통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만났다. 수요일에 지훈은 부서 회식이 있다고 했고 토요일에는 회사에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러 간다고 했다. 어느 수요일 오후 그들이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약속을 잡은 것을 확인하고 나는 행동에 나섰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지훈의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복제한 열쇠로 차 문을 열자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 성냥감만 한 크기의 녹음기와 소형 GPS 추적기를 꺼냈다. 모두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구매한 것들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양면 테이프로 운전석 아래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붙였다. 그리고 GPS 추적기는 트렁크의 틈새에 밀어 넣었다. 모든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차 문을 잠그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나 근처 유아용품점에서 임산부용 분유 한 통을 사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날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나는 지훈이 샤워하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 예비 열쇠로 차에 가서 녹음기를 회수하고 메모리 카드를 교체한 뒤 녹음 파일을 내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나를 역겹게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기야, 와이프가 뭐 의심 안 해. 한나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전혀. 걔 지금 뱃속 애한테만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속여먹기 쉬워. 지훈의 경박한 웃음소리였다. 그럼 언제 부모님께 인사시켜 줄 거야? 나도 어머님 손맛 좀 보고 싶은데. 조급해하지 마. 베이비 재산 전부 내 개인 명의로 돌려놓고 나면 걔한테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우리 엄마 원래 걔 안 좋아해서 그때 되면 무조건 우리 편 들어줄걸.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가 애 하나 데리고 무슨 수로 버티겠어? 이어서 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역겨운 애정 행각 소리와 저속한 말들이 들려왔다. 녹음을 들을 때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끝까지 들으며 모든 세부사항과 모든 약속을 뇌리에 새겼다. 이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법정 증거였다. GPS 추적기는 내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었다. 나는 지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볼 수 있었고 그는 매주 최소 3번 서초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아래에서 장시간 머물렀다. 나는 지훈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교차 확인하여 XX 부동산에 지불된 중개수수료 내역을 발견했다. 나는 그곳이 그가 한나라를 위해 마련해준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거의 확신했다. 증거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내가 한 올 한 올 엮어 나가고 있었다. 블랙박스에 담긴 그들의 키스 영상, 한나라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의 카드 명세서, GPS로 확인된 오피스텔 주소, 휴대폰 속 노골적인 대화 기록과 사진, 그리고 차 안에서 녹음한 그들의 대화까지.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조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재기불능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이전 로펌에서 일할 때 매우 존경했던 선배, 이은정 변호사였다. 그녀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깔끔하고 정확하기로 유명한 역거리였다. 나는 그녀와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만삭의 배를 하고 초췌한 내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서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지훈 씨가 잘 안 해줘요. 나는 울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제 남편의 혼인 파탄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이 변호사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진지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USB 안의 내용을 확인했고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마지막 파일을 보고 노트북을 덮은 그녀는 나를 보며 칭찬과 약간의 경외감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서아 씨,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이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증거가 아주 완벽해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죠? 유책 배우자인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빈털터리 이혼을 원해요. 아이의 단독 양육권, 그리고 최고 수준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전액도요. 그건 제 혼전 재산이니까요. 그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내연녀의 집을 얻어주고 선물을 사준 돈, 그 모든 걸 배로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히며 흔들림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습니다. 제공해주신 증거에 따르면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법원에 증거보전과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그가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절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변호사의 지도 아래 나는 모든 전자증거를 공증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게 했다. 동시에 우리는 법원에 비밀리에 재산보전 신청을 제출하여 박지훈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 배당금을 빼돌리던 그의 비밀 계좌를 동결시켰다. 박지훈을 상대하는 것 외에 나는 또 다른 가해자인 시어머니도 잊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켰다. 내가 각성한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면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켜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너 같은 여자는 집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어야지.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꼴이야. 전업주부라는 게 나물 하나 제대로 못 무치고. 내 아들이 팔자 사나워서 너 같은 걸 얻었지? 김서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에 아들 못 낳으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런 정신적 학대와 인격 모독으로 가득 찬 말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이것들이 법정에서 재산 분할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이 집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달력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날은 나의 고난의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점점 무거워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곧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줄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일요일 저녁으로 정해졌다.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총동원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랑과 기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훈이가 올해는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다고 했어. 그때 다들 와야 해.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면 그녀는 내게 메뉴판을 건네며 거들먹거렸다. 서아야, 메뉴에 적힌 거 다 봤지? 미역국, 불고기, 잡채, 구절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내 환갑인데 내가 내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나는 그 빼곡한 메뉴판을 미소로 받아들고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 특별한 사내진미로 어머님과 모든 손님들이 평생 잊지 못할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나의 특별함이 요리의 참신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어찌 알았을까? 내가 이 사내진미를 위해 꼬박 석 달을 공들여 준비했다는 것을. 생일 잔치 당일, 박씨 집안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큰아버님, 시숙, 고모, 십수명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황제와 공주들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큰 소리로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 임신 8개월의 주방장은 당연하게도 모두에게 잊힌 채 부엌에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당연하다는 미소를 지었다. 서아야, 고생이 많네. 엄마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셨어. 친척들 다 배고파 하시니까 좀 서둘러줘. 응, 거의 다 됐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한 점의 원망도 없었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기대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가 돌아선 후 나는 부엌 문을 닫았다. 나는 가스레인지로 가지 않고 식기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 안에서 집에서 가장 예쁘고 비싼 식기 세트를 꺼냈다. 가장자리에 금박이 둘러진 본차이나 접시.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선물로 시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날에 쓰겠다며 아껴두었던 것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옆에 있던 프린터를 켰다. 프린터가 조용한 윙 소리를 내며 A4 용지를 천천히 뱉어냈다. 첫 번째 뭉치는 박지훈과 한나라가 호텔방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었다. 모든 사진은 그들의 행복에 겨운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다. 나는 이 사진들을 마치 정교한 회를 담듯 가장 큰 타원형 생선 접시에 조심스럽게 펼쳐 담았다. 두 번째 뭉치는 그들의 대화 기록 캡처였다. 히스테릭, 고인물,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같은 단어들은 내가 붉은 형광펜으로 특별히 표시해 두었다. 나는 그것들을 깔끔하게 접어 깊은 국그릇에 담았다. 마치 정성껏 끓인 진한 탕처럼. 세 번째 뭉치는 지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한나라에게 사준 샤넬 가방, 티파니 목걸이의 영수증들, 모든 내역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돌돌 말아 작은 소스 종지에 꽂았다. 마치 정갈한 전체 요리처럼. 네 번째 뭉치는 내 시어머니의 욕설과 저주가 담긴 녹취록 요약본이었다. 너 같은 여자는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다들 못 낳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 말들은 인쇄되어 김치를 담는 작은 접시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류철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은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혼 소송장 사본이었다. 표지에 피고 박지훈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 김서아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는 글자가 부엌 조명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을 가장 큰 미역국을 담으려던 탕기에 정중하게 넣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생일 만찬이었다. 전체, 메인, 디저트, 그리고 메인탕까지 완벽하게 갖춰졌다. 나는 이 죄증으로 가득 찬 접시와 그릇, 냄비를 커다란 쟁반 위에 하나씩 올렸다. 쟁반 가득한 조리들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3년간의 피와 눈물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었다. 30분 후 거실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서아는 도대체 뭘 꾸물거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불평이었다. 나는 부엌 문을 열고 그 무거운 쟁반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거실 중앙의 식탁으로 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쏠렸다. 그들은 내가 든 쟁반을 보고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나는 식탁 앞에 서서 쟁반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음식 나왔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목을 길게 뺐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는 접시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하던 미역국과 잡채가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는 서류와 사진 덤이었다. 김서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음식은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녹취록 요약본이 담긴 김치 접시를 집어 그녀 앞으로 살며시 밀었다. 어머니, 이건 전체 요리예요. 지난 3년간 제가 매일 어머님 가르침을 받으며 받아 적은 노트랍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내 목소리는 또렷하고 평온했지만 마치 얼음송곳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찔렀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몇 장을 집어들었고 한 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얀색에서 돼지간색으로 변했다. 이어서 나는 친밀한 사진들로 가득 찬 생선 접시를 들어 나의 좋은 남편, 박지훈을 향해 돌렸다. 여보, 이건 당신의 메인 요리 결정적으로 불타오르던 시절이에요. 나랑 사는 게 고인 물 같다고 했죠? 한번 맛보세요. 이 요리 충분히 생동감 넘치나요? 박지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접시에 담긴 자신과 한나라의 음란한 사진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주변 친척들도 모두 목을 빼고 사진을 확인했고 거실에서는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억누르지 못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너 이 미친 여자. 박지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흉측한 얼굴로 내게 달려들어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내 뒤에서 뻗어나온 강한 팔이 그를 밀쳐냈기 때문이다. 내 오빠, 김태우였다. 나는 미리 오빠에게 문자를 보내 아파트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다. 내가 쟁반을 들고 나오는 순간 나는 오빠에게 행동 개시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임신한 사람한테 손대려는 거냐? 박지훈, 오빠의 큰 체구가 산처럼 내 앞을 막아섰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친척들은 산더미 같은 사진, 대화 기록, 카드 명세서를 보고 조수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지훈이가 밖에서 여자를 끼고 돌았다니. 그것도 인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 대화 내용 좀 봐. 서아 씨를 쫓아낼 생각까지 했잖아. 서아 씨는 임신 중인데 저 남자 완전 짐승이네. 나는 이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분노와 수치,
공포로 일그러진 박지훈의 얼굴을,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탕기에 담겨있던 이혼 소송장을 집어들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그것을 식탁 중앙에 내리쳤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집을 위해 소처럼 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내 시선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 김서아는 박지훈과 이혼하겠습니다. 이 결혼 제가 끝장낼 겁니다. 말을 마친 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가자. 오빠는 나를 부축했고 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과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혼란과 욕설을 뒤로 한 채 내가 3년간 살았던 이 지옥을 당당히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아, 그것은 내가 들어본 중 가장 아름다운 생일 축가였다. 그 역겨운 집을 나온 후 모든 것은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법의 심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철저했다. 이은정 변호사는 진정한 에이스였다. 법정에서 그녀는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 공증된 사진, 녹음, 영상, 그리고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친 GPS 기록과 소비 내역을 하나씩 판사 앞에 제시했다. 그 거대한 증거의 그물은 박지훈과 그의 변호사가 반박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는 사진이 합성이고 녹음이 조작되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 변호사가 초빙한 기술 전문가가 법정에서 모든 전자 파일의 원본성과 진위성을 증명하자 그의 거짓말은 힘없이 무너졌다. 그는 다시 한번 뉘우치는 남편을 연기하며 자신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 나와 아이를 깊이 사랑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그저 차갑게 그가 한나라와 차 안에서 나눈 녹음을 재생할 뿐이었다. 서아가 임신하고 나서 점점 히스테릭해지고 걔 뱃속에 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지. 법정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박지훈의 얼굴이 수치와 절망으로 자줏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박지훈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전액이 나의 혼전 재산에서 나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나의 개인 재산으로 판결되었고 그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다. 부부 공동 재산 중 그는 외도와 재산 은닉 시도로 인해 극히 일부만 분할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공동 재산으로 한나라에게 쓴 모든 비용은 전액 나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직장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은 남자가 되어 앞으로 18년간 매달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나에게 일시불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의 커리어도 끝장났다. 이 소송은 시끄럽게 퍼져나갔고 그의 혼외정사, 임신한 아내에 대한 모욕, 재산 횡령 시도 등의 추문은 그의 업계에 빠르게 알려졌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를 즉시 해고했다. 어떤 괜찮은 회사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평판이 망가진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변호사를 통해 그의 후일담을 전해 들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거액의 빚을 떠안았다. 그 젊고 예뻤던 한나라는 그가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에 남은 마지막 현금까지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 내 앞에서 그토록 위세를 떨던 그 노부인은 생일 잔치날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병원에 누워 값비싼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이제 자신의 생활조차 감당하기 힘든데 어디서 그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듣자 하니 시숙과 고모들도 박지훈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후에는 모두 핑계를 대며 발을 뺐고 누구도 이 골치 아픈 짐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 인과응보,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법칙이다. 나는 한 점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들의 비극은 그들 스스로가 심은 원인이었고 이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뿐이다. 판결문과 받아야 할 모든 재산을 받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완벽한 단절이었다. 나는 그 숨막히는 기억이 너무 많이 깃든 일산의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그 돈으로 나는 낯선 바닷가 도시의 작고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박지훈 일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사라졌다. 몇 달 후 나는 새집 근처의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조용히 낳았다. 그 작고 부드러운 몸을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이번에는 고통과 절망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김세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새벽의 첫 햇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세희야,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이제부터는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온 힘을 다해 사랑과 햇살 속에서 널 자라게 해줄게. 날들은 평온하고 분주하게 흘러갔다. 나는 딸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재우는 법을 배웠다. 딸의 모든 미소, 옹알거림 하나하나가 가장 강력한 치유제처럼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1년 후 세희가 소파를 잡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중단되었던 내 인생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은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혼 후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무척 기뻐했다. 나는 내가 받은 재산과 나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그녀와 함께 혼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심리지원센터를 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내 제안에 크게 감탄했다. 서아 씨,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었으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피해자로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힘이에요. 우리의 사무실은 곧 문을 열었다. 내가 사는 바닷가 도시에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밝고 따뜻했다. 우리는 그곳에 세희 법률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업날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세희를 안고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세희는 내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그 찬란한 햇살을 만지려는 듯 작은 손을 뻗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고 단단하고 평화로운 눈빛을 한 여자. 3년 전 나는 남편과 시댁의 그늘 아래 살던 그림자였다. 1년 전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복수자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김서아, 김세희의 엄마이자 지원센터의 대표다.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찹쌀한 바닷바람과 따뜻한 햇살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피어난 미소였다. 엔드.